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시리즈 전쟁과 평화 5번째 시간입니다. 4월인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답답하십니까? 네, 저도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네요. 밖에 산책을 나가보면은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는데 마음은 아직도 겨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을 잔인하다고 T.S. 엘리어트는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들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내 마음도 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 웬일일까요? 네, 전쟁과 평화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권 3, 4, 5부입니다. 오늘로 2권이 끝나는 셈이 되네요. 벌써 2권이 마무리되죠. 이제 3권과 4권이 남았습니다. 반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권 3, 4, 5부 개요 핵심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부 초반부는 안드레이의 이야기입니다. 틸지트 조약 이후 평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드레이는 자신의 영지 보구차로보에서 2년을 보냅니다. 농노들과 함께 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애쓰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난 안드레이는 1809년 봄 로스토프 백작의 영지가 있는 오트라드 노예에서 나타샤를 만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나타샤를 만나기 전과 후에 참나무를 보는데요. 이 참나무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나타샤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고목나무였을 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타샤를 만난 후에는 이 찬란한 봄을 머금은 참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그는 스페란스키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 참여합니다. 스페란스키는 알렉산드르 1세를 도와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도 이 법률 쪽과 관련해서 개혁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 스페란스키와 안드레이의 이야기 또는 그 갈등들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페란스키와 안드레이의 이야기가 아마 흥미진진하게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고위 관료들의 행동 양식이랄까 행태를 보는데도 어떤 참조가 될 만합니다. 특히 스프란스키가 그렇습니다. 한편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페테르부르크 프리메이슨의 중심 인물이 되고 엘렌은 사고계의 큰 손이 됩니다. 프리메이슨의 회원이 된 피에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프리메이슨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일기가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프리메이슨의 지시에 입각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은 또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다시 방탕한 삶을 이어가기도 하죠. 그 고민들을 읽는 것도 흥미진진합니다. 한편 이 헬렌은 남편 이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을 이용해서 사교계의 큰 손이 되죠. 정말 그 허세 가득한 엘렌, 그리고 거의 자기 기만으로 충만한 이 엘렌이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 되어간다는 것, 사교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10년 12월 31일 군주가 참석하는 무도회, 나타샤와 안드레이가 춤을 춥니다. 중요한 장면이죠. 알렉산드르 1세가 참석합니다. 이 무도회에 나타샤가 드디어 데뷔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피에르의 소개로 안드레이와 춤을 춥니다. 이 나타샤 왈츠라고 잘 알려져 있죠. 오드리 헵번이 그 추는 나타샤 왈츠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67년 소련에서 만든 본다르츠크 감독의 이 나타샤 왈츠도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도회가 몇 시에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스토프 집안에서 초대를 받고 무도회에 준비를 하는 그 요란한 과정들이 잘 그려져 있죠. 이리저리 바쁘게 서두르다가 그만 무도회에 늦는데 그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보통 무도회는 10시쯤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춤추고 얘기하고 뭐 놀았다는 얘기겠죠. 그 자리에서 나타샤가 데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안드레이와 춤을 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나타샤의 춤은 크게 4번, 5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로스토프 집에 그 명명일이 있었죠. 우리 1권 초반부에서 그 명명일에 추었던 피에르와의 춤이 있습니다. 아직 12살, 13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와의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혹하는 남자, 탕하죠, 탕하. 방탕하기 짝이 없는 사내 아나톨 쿠라긴과의 춤이 있습니다. 나타샤와 춤추는 이 남자들이 나타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읽어내는 것도 전쟁과 평화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아저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 추는 춤입니다. 러시아 민중들의 정신을 체현해 보이는 그 춤. 이 나타샤 댄스의 어떤 그 상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 청혼을 하고요. 둘이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이 아버지 볼콘스키 노공작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을 1년간 유예하게 되죠. 1년간 유예하고 안드레이는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1년 가까이를 나타샤는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1년을 채 채우지 못한 채 아나톨 쿠라긴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죠. 네, 이게 제 3부였습니다. 참나무의 인상, 나타샤와 안드레이의 춤,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약혼이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제 4부 보겠습니다. 로스토프 사람들은 휴가 나온 니콜라이와 함께 늑대 사냥에 나섭니다. 제 4부는 니콜라이 로스토프, 이 경기병 중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니콜라이가 연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니콜라이는 이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영지에서 늑대 사냥에 나서죠.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냥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사냥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사냥 장면이 두세 곳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 후 니콜라이와 나타샤는 하룻밤 묵어가기로 한 아저씨 집에서 러시아의 삶과 맛과 멋에 흠뻑 빠집니다. 그리고 나타샤의 춤이 이어집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크리스마스 주간과 가장행렬, 휴가를 마친 니콜라이는 연대로 돌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주간과 가장행렬 장면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크리스마스 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가장행렬은 흥미진진하죠.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전쟁과 평화의 그 풍요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4부에서 핵심은 사냥과 나타샤의 춤입니다. 제 5부입니다. 피에르는 깊은 회의에 빠지고 모스크바로 온 볼콘스키 노공작은 반정부 세력의 중심이 됩니다. 피에르가 우울과 회의에 빠진 이유는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약혼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나타샤를 많이 좋아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합니다. 물론 자신은 아내가 있죠. 엘레인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직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 환멸도 깊어가죠. 나타샤가 안드레이 약혼을 했죠. 또 자신의 프리메이슨과 관련해서도 확신들이 서서히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우울과 회의에 빠지죠. 그리고 니시의 고리라는 그 자신의 영지에서 모스크바로 온 볼콘스키 노공작은 반정부 세력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반정부 세력이라 함은 반프랑스 세력, 반남폴레옹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알렉산드르 1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지금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과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볼콘스키 노공작을 비롯한 몇몇 애국 세력들, 안나 셰레르 사교계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죠. 이 사람들은 정부에 반대합니다. 민병대를 구성하고 나폴레옹과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세주의자, 나폴레옹 컴플렉스에서 못 헤어나오는 보리스란 친구 있죠? 보리스의 구애 행각이 펼쳐집니다. 보리스는 여기저기 집적됩니다. 나타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타샤의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별 영향가가 없다 생각하고는 다시 바꿉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또 줄리아 카라기나를 찾아갑니다. 줄리아 카라기나는 우리 마리아와 편지를 나누는 친구죠. 이 줄리아 카라기나가 유산을 상속받아서 일약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됩니다. 이 보리스가 구애를 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줄리아가 보리스보다 나이가 많죠. 나타샤는 볼콘스키 노공작과 마리아를 만나지만 냉대를 받습니다. 약혼을 했으니까 나타샤가 볼콘스키 노공작과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자기 오빠와 결혼한다는 이 나타샤를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노공작도 영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페라 극장. 이곳에서 나타샤와 아나톨이 만나는데요. 이 아나톨과 이 허랑방탕한 친구인 돌로우프 있죠. 바람둥이 이 돌로우프가 엘렌과 짜고 나타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나톨은 나타샤를 납치하려 합니다. 돌로우프와 결탁해서 말이죠. 그러나 소냐가 알아차리면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나타샤를 피에르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피에르는 나타샤에게 고백을 하죠. 이게 3, 4, 5부의 개요입니다. 조금 윤곽이 잡히십니까? 그러면 몇몇 중요한 문장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참나무의 인상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나타샤네 집, 그러니까 로스토프 백작 영지가 있는 곳으로 갈 때 만났던 참나무와 나올 때 만나는 참나무입니다. 들어갈 때는 참나무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해서 아주 앙상한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나타샤를 만나고 난 후에 바라보는 이 참나무는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생기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참나무를 사람의 비유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문장이고요. 바로 환멸에 빠져있던 안드레이의 심경 변화를 참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다가 무심결에 찾고 있던 참나무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이 그 나무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완전히 탈바꿈한 늙은 참나무는 싱그럽고 짙푸른 녹음을 덮개처럼 펼친 채 저녁 햇살 속에 가볍게 흔들리며 더 없는 기쁨에 잠겨 있었다. 옹이투성이 손가락도 종기도 늙은이의 비탄과 불신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100년 된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서 싱싱한 어린 잎사귀들이 줄기도 없이 움트고 있었다. 그 노인이 그것들을 생산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 바로 그 참나무야.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자 딱히 이유 없이 기쁨과 부활이라는 봄의 느낌이 갑자기 그에게 찾아왔다. 아니야, 인생이 31살에 끝나지는 않아. 안드레이는 불현듯 단호하게 결심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해야 해. 피에르도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어하던 그 소녀도 다들 나를 알게 해야 해.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을 위해 흘러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소녀처럼 나의 삶과 무관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해. 나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도록, 그들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해. 참나무를 매개로 해서 안드레이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참나무의 전과 후의 모습, 즉 나타샤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시간도 흐르기도 했거니와 생기에 넘치는 발랄한 나타샤를 만난 후 우리 안드레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그 원기에 동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나타샤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참나무와 관련된 부분은 전쟁과 평화를 통틀어서 아주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한 지점입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앞뒤 이 참나무에 관련된 부분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표시해 두셨다가 말이죠. 우리가 이 대작을 몇 번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각별한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한 번 읽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전쟁과 평화의 어떤 문장이 기억날 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면 참 좋겠죠. 표시를 해두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넘기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문장들을 또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위대한 작품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읽어도 끊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은 문장들,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안드레의 모습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결혼과 관련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는 사랑과 결혼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곤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라고 얘기를 하죠. 낭만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과 결혼을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8세기, 19세기 들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대개의 경우 결혼은 가문 간의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결혼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여성을 이 매개로 한 가문 간의 결합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대부분이 열정적 사랑이든 아니면은 그 숭고한 사랑의 형태든 불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죠. 이 전쟁과 평화의 톨스토이는 결혼은 거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거래와 다른 그 사랑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 둘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과 평화는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중매를 하고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참금을 뜯어내고요. 어떻게 이 청혼을 하고요. 그 집안 사정을 알고서 어떻게 구의 대상을 바꿔가는지. 보리스의 경우죠. 아주 그 19세기 초반 러시아 귀족 사회의 면면을 야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크의 일을 통해서 결혼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보겠습니다. 베르크는 보리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하고 이어지고요. 해서 로스토프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베르크가 로스토프 백작의 큰딸 이 베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해서 약혼을 하죠. 자, 이 장인이 될 로스토프 백작과 베르크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보시죠. 베르크가 약혼자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결혼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베르크는 만약 베라의 지참금으로 무엇을 받게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녀에게 배분된 몫의 일부라도 미리 받지 못하면 자신은 부득이 결혼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백장님. 만약 지금 아내를 부양할 확실한 수단도 없이 결혼하려 한다면 전 비열한 짓을 하는 셈이 됩니다. 대화는 넓은 도량을 보이고도 싶고 새로운 요구도 받고 싶지 않았던 백작이 어음으로 8만 루블을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베르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백작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하나 3만 루블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는 도저히 새로운 생활에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장님, 다만 2만 루블이라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어음으로는 6만 루블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 좋아. 백작이 빠르게 말했다. 이보게 그저 미안할 뿐일세. 2만 루블을 주고 8만 루블의 어음도 주지. 자, 내게 입을 맞춰 주게나. 어떻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이 거래 장면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죠. 8만 루블을 어음을 줄 테니까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3만 루블 주십시오. 그러니까 2만 루블만 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6만 루블과 현금 2만 루블 주십시오. 백작이 현금 2만 루블 주고 어음은 8만 루블 더 주지. 그러니까 자, 입 맞추고 계약 끝내세.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글쎄요. 자, 이제 안드레이의 사랑 보겠습니다. 나타샤는 톨스토이가 형상화한 가장 러시아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난히 시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아가씨로 표현되는 이 나타샤를 통해서 그 러시아의 생명력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력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나타샤 댄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잠깐 더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레이가 나타샤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원기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그 결심하는 대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저 그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그의 삶 전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출구 없는 비좁은 틀에서 버둥대는 걸까? 삶 전체가 그 모든 기쁨과 함께 내 앞에 환히 펼쳐져 있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이토록 많은 힘과 젊음을 느끼는 난 스스로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에르가 오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지. 이제 난 그 말을 믿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자. 하지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깊은 우울과 환멸에 빠져있던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나타샤를 만나면서 생기 또는 원기를 되찾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해야 한다라고 결심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삶에 나서기 시작하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삶 전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종종 사랑은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사고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 사고를 전후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고 때문에. 네, 안드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타샤를 만나면서 삶의 방향 전환의 계기 또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 볼콘스키 노공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온갖 타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드레이 공작의 여동생이죠. 이 마리아는 톨스토이의 그 종교적인 측면, 종교사상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이미지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제시하고자 했던 러시아적인 그 종교 정신, 종교적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욕심이랄까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특히 여기서는 자신의 아버지 볼콘스키 노공작가 안드레 오빠를 두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들 모두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안드레 오빠는 아내가 죽었는데 또다시 결혼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정한 그 기독교적 정신, 그리스 정교적 정신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는 마리아의 눈에는 불멸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니콜로시카와 그의 양육, 앙드레 종교는 마리아 공작령의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사람은 저마다 개인적인 희망이 필요한 만큼 마리아 공작령의 마음속 깊고 은밀한 곳에도 그녀의 삶에 주된 위안을 주는 공상과 희망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에게 그 즐거운 공상과 희망을 준 것은 하느님의 아들, 즉 공장 몰래 그녀를 찾아오는 유로지비와 순례자들이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고 관찰할수록 그녀는 이곳 지상에서 쾌락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근시 안에 불가능하고 헛되고 부도덕한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 애쓰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근시 안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그들 모두 싸우고 괴로워하고 괴롭히고 덧없는 행복을 잡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어. 어떻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할까? 우리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니콜루시카는 안드레이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죠. 이 조카를 마리아가, 고모죠. 고모가 기르고 있습니다. 앙드레는 안드레의 프랑스식 표기죠. 그리고 이 유로지비는 바보 성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거지들이죠. 빌어먹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유럽에서도 그랬다 그랬죠. 이 러시아에서는 이 유로지비들을, 거지들을 극진히 대우했죠. 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 유로지비와의 만남은 톨스토이의 출세작인 어린 시절, 그리고 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3부작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죠. 톨스토이의 정기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그 초기 사상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3부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거기에 유로지비에 대한 얘기가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 유로지비와 관련해서 러시아 문학에서 최고의 걸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입니다. 이 미성년을 읽으면은 이 유로지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순례자들도 있죠. 우리 마리아가 유로지비와 순례자들을 아버지 몰래 잘 보살핍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듣죠. 네,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이 불멸의 영혼, 이곳 저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종교 사상의 한 지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드디어 나타샤 댄스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 니콜라이와 이 나타샤가 너무 멀리 와버립니다. 그러자 현 일대에서 매우 고결하고 욕심없는 괴짜란 평판을 얻고 있는 먼 친척인 그 아저씨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 가라고 말이죠. 그곳에서 그 아저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나타샤가 춤을 춥니다. 이 나타샤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러시아의 정통 악기인 발랄라이카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타샤의 상징성은 이 나타샤 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아주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이 나타샤 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족 집안의 자제인 그 나타샤가 민중 속으로 스며드는 그 모습을, 또는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또는 민중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춤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대단히 공을 들여서 쓴 부분인 것 같고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하룻밤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대단히 섬세하게 이 부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1967년 본다라추크 감독이 만든 영화는 원작인 전쟁과 평화에 대단히 충실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나타샤 댄스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나타샤는 걸친 쇼를 벗어 던지더니 아저씨 앞으로 달려나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는 어깨로 동작을 취하고 나섰다. 이민 온 프랑스 여자에게 교육받은 이 백작 영예가 자신이 숨쉬는 러시아 공기에서 그 정신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흡수했을까? 오래전 숄댄스에 밀려난 게 분명한 그런 몸짓을 어디에서 익혔을까? 그러나 그 정신과 몸짓이야말로 모방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러시아적인 것이고 바로
아저씨가 그녀에게 기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서 의기양양하고 오만하고 교묘하고 명랑한 미소를 지은 순간 니콜라이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사로잡은 처음의 걱정, 그녀가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사라지고 그들은 어느새 그녀에게 넋을 잃었다. 이건 그 무도회 장에서 추는 춤과 다릅니다. 이 러시아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민중들의 춤이죠. 그 러시아적인 정신을 담아내는 춤. 어떤 춤일지 아마 영화를 봐야 여러분들이 딱 그 그림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 장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두막에 춤추는 장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자, 2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에 아나톨 쿠라긴이 돌로울프와 짜고 나타샤를 납치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페라 극장에서 이 나타샤와 아나톨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있는 얘기들도 쭉 이어지죠. 결국 그 납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나타샤는 또 깊은 절망에 빠지죠. 아나톨을 좋아했거든요. 춤도 추고 키스도 하고 또 사랑의 고백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나톨과 도망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소니아가 알려주는 바람에 들키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톨과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타샤가 피에르를 만납니다. 둘의 얘기 들어보시죠. 나의 인생이요? 아니요. 난 완전히 끝났어요. 그녀는 수치심과 자기 비하가 어린 어조로 말했다. 모든 게 끝났다고요.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가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만약 이런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남자라면,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라면 난 이 순간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청혼하며 사랑을 구했을 겁니다. 얼어붙을 듯이 춥고 청명한 날씨였다. 지저분하고 어슴푸레한 거리 위로 검은 지붕 위로 별이 빛나는 검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하늘 거의 한가운데 프레치스첸스키 가로수 길 위쪽으로 1812년의 거대하고 찬란한 혜성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온갖 공포와 종말을 예언하는 바로 그 혜성이 떠 있었다. 피에르의 고백. 피에르는 나타샤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자신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엘렌에게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엘렌은 피에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엘렌은 바실리 집안이 그렇듯이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악역을 도맡아고 있죠. 특히 엘렌은 요부입니다. 요부. 그런 자신의 이 성적 매력을 무기로 해서 사교계의 큰 손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피에르는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나타샤에게 직접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뭐뭐라면. 피에르의 짝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혼을 하죠. 그건 후일담처럼 4권 마지막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2년이 다가옵니다. 스몰렌스크라는 마을이 불타고요. 모스크바 근처 보로지노에서 대전투가 벌어지죠. 9시간에 걸친 혈투가 펼쳐집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입성하고요. 모스크바 시민들은 도시를 비우고 피난에 나섭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서 빨치산 투쟁이 벌어지고요. 나폴레옹이 패퇴해서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그 181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812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3권, 4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밌지만은 앞으로도 재밌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여기저기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끊이지 않는 셈 같아요. 정말입니다.
본다라추크 감독의 1967년 소련 영화의 스틸 컷입니다. 이 나타샤가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 미장센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타를 치는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아저씨의 집에서 일하는 그 하녀들,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이 아저씨와 가까운 사이인 아니시아까지 춤추는 나타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타샤에게서 살아있는 러시아적인 것, 러시아 정신을 발견하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냈다. 어찌나 정확하게, 어찌나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게 해냈던지 그 춤에 필요한 쇼를 지체 없이 나타샤에게 건넸던 아니시아 표도로브나도 자신에게 너무 낯선 이 실크와 벨벳에 파묻혀 자란 가녀리고 우아한 백장영예를 보면서 아니시아 아내, 아니시아 아버지 아내, 친척 아주머니 아내, 어머니 아내, 모든 러시아 사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해한 백작영예를 보면서 소리내어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시아가 건넨 숄은 조그만 손수건 같은 숄이고요. 이게 전통적인 러시아 춤을 출 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니시아 건넨 숄을 받기 전에 나타샤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큰 숄, 하얀 숄을 벗어버리죠. 벗어버리고 아니시아 표도로브나가 건넨 작은 이 손수건 같은 숄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 숄을 들고 춤을 추죠. 이 장면 감동적입니다. 이게 나타샤 댄스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타샤 댄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나타샤라는 귀족의 여성, 이 나타샤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나타샤 댄스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다라추크 감독의 영화를 4번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7시간이 넘는 영화를 말이죠.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디테일이 대단하고요. 거의 이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탁에 놓여있는 그 왼쪽에 식탁 보이시나요? 식탁에 놓여있는 그 음식들이 바로 여기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에서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 사진, 그 영웅적인 장군의 사진도 그렇습니다. 다른 장면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우리 본다라추크 감독의 영화. 아마 한국어 자막판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공을 들이면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버전은 자막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화면만 봐도 그 화면에 빨려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로 2권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만 얘기한 셈입니다. 큰 목욕탕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몇 바가지 물만 떠서 잠깐 끼얹은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 출렁이는 전쟁과 바다라는 그 물들, 여러분들 그 안에서 헤엄도 치고 자맥질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전쟁과 평화 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